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최대 99%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0일 합병을 공식 선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치른 카메룬과의 친선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골문 앞에서 머리로 골을 완성한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연속 골이자 통산 35호 골을 맛봤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수비진의 활약과 보기 드문 손흥민 선수의 헤더골, 승리로 장식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평가전을 떠올리면서 오늘 아침엔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유미애 기자. 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외신이 러시아의 핵 사용 시나리오 4가지를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폭발한 민중 저항에 흔들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현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아침엔 월드에서 이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도성 기자. 네,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약 파문이 일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복귀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연예 활동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법원이 소속사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은 오늘 아침엔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빚을 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법인카드도 받아 3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모습을 드러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3시간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전 부지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고 같은 해 8월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며 휴대전화 요금부터 호텔비, 마사지 비용, 개인 병원비까지 계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자택으로 배달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년 남짓 동안 이렇게 쓴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전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또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뒤에 법인카드 반납이 안 됐던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부지사 등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금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죠.
기업들에서 받은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특히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에게 돈을 준 수단이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후원금 계약을 맺은 2015년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곽 전 대표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후원금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곽선우 변호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성남FC 대표를 지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기로 계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단 대표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전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진상 실장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2만 원 후원금 어떻게 유치하셨냐고. 그랬더니 정 실장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후원금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내막은 알지 못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 돈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갖고 유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시에서 주도해갖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받았던 거죠 뭐.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은 걸 근거로 일부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은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이렇게 각광을 받죠. 나중에 한 건데 새 전으로 8,500이었던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영업해갖고 유치한 게 아닌데. 과정도 투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다른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쟤는 맨날 정 실장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쟤는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곽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을 대리해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한 정진상 성남시청 정책실장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주민투표가 최대 9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안에 영토 합병을 선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병합투표 규탄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유럽연합과 나토는 즉시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투표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의 주민투표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종료됐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개 주로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합니다. 포르투갈이나 헝가리 영토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모스크바 선관위는 도네츠크주에서 99%의 찬성률을 기록하는 등 영토 합병 주민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주민투표 역시 97%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고 일주일 내 합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오는 30일 예정된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 합병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 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러시아계이거나 친러시아 성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수복 의지를 보이며 협상 불가론을 폈습니다. 미국은 주민투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규탄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주민투표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투표 시행에 참여한 관련자 모두 국제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will totally change the nature of the conflict, and Russia must know that the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경에선 군 동원령을 피하기 위한 러시아 국민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터 등 미국 언론은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조지아와 몽골 쪽으로 탈출하려는 러시아 주민 차량의 행렬이 16km 이상 늘어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북핵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양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를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비무장지대를 방문합니다. 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침엔 월드 유미애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미애 기자, 푸틴의 핵 위협 정말 현실이 될까요? 네, 주요 외신에서 최근 그런 우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푸틴의 핵 위협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글을 통해 이번은 허세가 아니라며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5일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동안 푸틴의 핵 위협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말해왔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한 방송에서 바뀐 기류를 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maybe yesterday it was bluff. Now it could be a reality. 예,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실제로 현실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핵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핵 사용 시나리오를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예. 크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와 낮은 시나리오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사람이 없는 곳에 핵무기를 발사해 심각성을 증명함으로써 서방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폭발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비교적 위력이 약한 핵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히로시마 공격에 사용된 핵무기의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고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러시아가 나토에 직접 핵 공격을 하는 건데 이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일단 핵 공격이에요. 모두 다 전부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들인데 말 그대로 아직은 시나리오지만 푸틴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좀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폭발한 민중 저항에 흔들리는 권위주의 정권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러시아 외에 이란도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한 20대 여성의 죽음으로 촉발된 히잡 시위는 거대한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깃발로 드는 시위 사진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최소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 80여 개 도시로 번져나간 가운데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상황 알아봤고요. 끝으로 어제 저희 아침엔 월드에서 우주선의 소행성을 일부러 부딪히게 하는 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을 날려 행성에 충돌하는 SF 영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행성 지표면의 바위와 암석이 우주선 카메라에 점점 가깝게 잡히더니 곧 화면이 정지됩니다. 우주선이 소행성의 계획대로 정확히 부딪힌 걸 확인한 연구진은 환호합니다. 이미 또 우주선이 1,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지름 163m의 소행성에 정확히 꽂힌 겁니다. 총알의 20배 속도로 날아가서 70배 속도인 물체를 맞춘 거니까 정말 대단하죠. 성공 확률은 불과 10%였다는데 역사적인 충돌 순간은 우리 천문연구원에서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와, 이 우주선의 이름이 어제 다트였는데 정말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건의고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새끼라는 욕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야당이랄 때는 언제고 이번엔 야당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외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 건의안은 통과됩니다. 169석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된 건 6번입니다. 5사람은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아 장관직을 지켰습니다. 박진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사고가 난 지하 주차구역엔 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시설, 제연시설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퍼진 이유겠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 감식은 오늘 진행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멈칫합니다. 주차장 반대편에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연기가 주차장 천장을 뒤덮기 시작하더니 30초 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찹니다. 아울렛 측은 지하에 연기를 빼내는 제연 설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에 방제 시설, 연기 빠지는 방제 시설인가요? 그게 지금 작동을 했나요? 있긴 한가요? 예, 있습니다. 작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연 설비가 있었던 곳은 지하 일부 구간뿐입니다. 지하층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차 구역엔 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지하 주차장에 제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로 이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다 놓는 그런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경찰과 소방은 발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한 화물차가 멈춘 뒤 운전자가 내려 카트에 물건을 싣고 간 후 10초 만에 불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CCTV를 확인한 소방 관계자는 차량 뒤편 바닥에서 불이 시작됐고 마치 인화 물질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길을 따라 불이 번지는 모양새였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첫 현장 감식에서는 이 화물차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살폈습니다. 최초 발화로 의심되는 차량에 그 바퀴를 들어 올려서 그 바퀴 밑에 떨어진 그 잔해물을 수거했고, 희생자들의 장례는 따로 치르지만 이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아울렛 앞에 세워졌습니다. 희생자 7명 중 3명은 오늘 발인을 진행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 PC. 6년 전 저희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했을 때 법원은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최 씨는 수사와 재판 땐 자신이 쓰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이 다 끝나자 이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1심 재판부가 PC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다시 한번 판단해 검찰이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법원이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한 태블릿 PC는 2016년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이 태블릿 PC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기밀 문건들이 담겨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중 기밀 유출 혐의의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분석해 2012년과 2013년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태블릿 PC도 위치 기록이 일치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해 최 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2017년엔 최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의뢰로 국과수가 감정을 했습니다. 국과수도 검찰의 분석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사용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나자 태블릿 PC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라며 태블릿 PC를 넘겨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처럼 최 씨의 소유임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 측은 태블릿 PC를 받으면 다시 검증하겠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음악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건데요. 성인 10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예능에서 이름도 알렸고 또 최근엔 요식업계에도 진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네, 돈 스파이크 예명인데요. 이 본명은 김민수입니다. 김 씨는 그제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는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필로폰 30g도 나왔는데요. 성인 10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 등 일대를 돌면서 호텔에서 남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검거된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투약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1996년 데뷔한 김 씨는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스테이크 전문점을 열고 요식업에도 발을 뻗었는데요. 검거 사실이 알려진 뒤 1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개인 유튜브 채널은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전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량의 마약이 함께 발견이 돼서 더 충격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연예인, 가수원 배우로 활동을 했던 박유천은 복귀를 시도했는데 무산됐다고요. 네, 박유천이 방송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유천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뒤 가수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성추문 논란에 마약 파문까지 이어졌고 지난 2019년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번복했고 1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연예기획사 예스페라는 지난해 8월 박유천이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본 팬미팅 등을 기획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유천의 음악과 영상 제작, 방송 출연, 연예 활동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건데요. 그러자 박유천 측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앞선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을 냈다가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박유천은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를 통해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진. 아마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어요. 네, 대전고법 형사 3부가 어제 선고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다시 판결을 내린 건데요.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 중에는 가중처벌을 제외한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도 선고했습니다. 이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흉기를 휘둘러 한때 연인 관계였던 A씨를 살해했습니다. 결별 통보를 받자 A씨의 집 화장실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조현진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해 결심부터 범행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 모친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량이 7년 더 늘어났네요.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이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산을 기어오릅니다. 스페인 북부의 피코스대 에우로파 국립공원인데요. 유럽의 봉우리라고도 불리며 위협적인 석회암 협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 온 3명의 여성 등반가들이 호기롭게도 이곳을 정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최고 난도의 암벽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 거의 수직에 달하는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무려 610m 가까이 이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성 등반팀으로는 세계 최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곳을 오를 수 있는 등반가가 얼마 되지 않은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드물어서 한층 값진 성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중부의 숲으로 가보시죠. 양몰이를 하는 중일까요? 숲길을 뛰는 여성의 뒤를 100여 마리의 양들이 쫓고 있습니다. 여성이 멈추면 양들도 따라서 멈추는데요. 평소 여성이 훈련을 아주 잘 시킨 모양인데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숲에서 조깅을 하던 중 길 잃은 양떼를 만났고 희한하게도 내내 쫓아다니는 바람에 여성은 인근의 농장 주인이 있는지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양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우두머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선두가 움직이면 모두 이렇게 뒤따른다고 하네요. 수천 미터 상공에 오른 비행기에서 거침없이 몸을 날리는 남성. 놀랍게도 올해 88번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입니다. 보스니아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세르비아의 한 비행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후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무려 1487번째 점프였다는데요. 스카이다이빙 같은 극한 스포츠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10년은 더 뛰어내리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우리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일상을 회복했다고 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탈 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코로나 그런 기운이 혹시라도 좀 남은 것이 전염이 조금씩 퍼질란가 모르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쓰는 거예요. 약하니까 몸이. 아이들은 더 잘 씁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많이 찾는 줄넘기 학원에 찾아와 봤습니다. 조금 뛰었는데 숨이 차 보입니다. 마스크는 금세 땀에 젖습니다. 마스크가 젖음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내 땀을 내가 막 먹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친구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불편해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똑같이 더워요. 내일 지나면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부터라도 실내 마스크를 풀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국민 항체조사의 결과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든지 표정이나 사회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 당국은 올 겨울까지만 참으면 내년부턴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동안 더 연장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 아침 엔 라이프에서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요. 현재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4차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 이번에 5번째로 또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서 손실보전금이나 만기 연장 같은 금융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 갚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만기 연장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이 53만 명 정도인데요.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금융권이 자율 협약을 맺었고요. 한 번에 3년을 통째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용 중인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만 원리금을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 폐업을 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자 내는 것도 어려워서 미뤄둔 상환 유예, 이 제도도 지금 3만 8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분들도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서 유예 기간 끝난 후에는 내가 원리금을 어떻게 갚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미리 제출해서 심사를 받나요?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3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9월에는 상환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갚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다음 달 4일에 30조 원 규모로 출발하는 새출발 기금인데요. 이걸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은 늘려주고 또 고금리는 조정을 해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른바 부실차주가 이건 대상입니다.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대책인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새출발 기금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먼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현장 접수도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원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따져서 깎아준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금융당국이 봤을 때 이분은 이 빚은 좀 갚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이 대출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네. 다만 빚 전체는 아니고 내 자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빚에 60에서 최대 80%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자산인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는 5천만 원만 원금을 깎아줄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을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정부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이 채무를 조정을 해준 다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은 무효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도 있군요.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원래는 이번 달에 끝내기로 했었다가 정치권의 요구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걸 비롯해서 또 다른 논란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2년 넘게 대출 만기를 이어오면서 쌓인 대출이 141조 원인데요. 이걸 이번에 5번째로 3년 더 만기를 연장하면 옥석을 못 가리고 이 대출 부실 위험을
3년 더 묵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만기 연장을 은행이 알아서 해주라고 한 것도 책임 떠넘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입은 손해를 다른 일반 대출자들 쪽에서 메우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이 상환 유예의 경우도 심사 대상이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에 뭐 자영업자들을 살리자는 취지 자체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편의점에 금 자판기가 생겼습니다. 불안한 경제 흐름 속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돈을 묻어두려는 사람이 손쉽게 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3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 골드바를 고를 수 있는데 주로 소소한 소비를 하러 편의점을 찾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익숙한 편의점 풍경 속 낯선 기계가 눈에 띕니다. 화면엔 노랗게 반짝이는 금 모형이 크기별로 진열돼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국제 시세를 반영한 골드바를 즉석에서 살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금 자판기를 들여놓은 서울 역삼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여러 개의 상품이 있는데요. 30만 원대의 금을 선택한 후 카드를 꽂아 넣으면 이 금은 이제 제 겁니다. GS 리테일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5곳에 금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누가 편의점에서 금을 살까 싶지만 지난해 5월 한 달간 통신 판매로 주문을 받아서 3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물가와 환율이 뛰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보고 아예 자판기를 놓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관심이 갈 거란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종로 금은방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사야 되는 게 있었는데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데에서 살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고 주머니가 가벼울 때 찾는 편의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금을 파는 자판기를 보면 거북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는 옆에서 이제 삼각김밥을 사고 있는데 누가 금을 산다고 하면 오히려 믿기지가 않아서 되게 현실감이 없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한 3천 원이면 한 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GS 리테일은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시범 운영을 한 뒤 다른 보석으로 판매 대상을 넓히고 자판기도 100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2년 반 만에 재개되는 일본 무비자 여행에 맞춰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다음 달 30일부터 일본 주요 노선을 주 10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증편 대상은 도쿄 나리타 공항과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를 오가는 4개 노선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일본이 입국 조치를 완화하면서 여행 수요가 많아질 걸로 보고 일본 노선 운항률을 코로나19 이전에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낙찰된 계열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넘긴 사주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고 헐값에 자녀에게 넘겨버린 사주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공택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이들을 비롯해 불공정한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32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내륙 지역에선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